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1950년 핵전쟁 후 1984년 세계는 오세아니아, 유라시아, 동아시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설 속 배경이 되는 국가인 오세아니아에서는 영국의 사회주의를 따르고 있고 오세아니아의 최고 통치자는 빅브라더입니다. 빅브라더가 실제의 인물인지 가상의 인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텔레스크린과 곳곳에 숨어서 빅브라더를 찬양하지 않는 사상범을 찾아내는 사상경찰들, 우리의 아주 작은 목소리도 잡아내는 마이크로폰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엿듣고 사상범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부, 친구끼리도 사상범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부부, 친구, 부모, 자식 간의 유대감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억압적인 오세아니아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인 윈스턴 스미스는 진리부의 하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진리부에서는 당의 입맛대로 역사 기록을 수정 및 조작하는 일을 합니다. 윈스턴은 모든 걸 억압하는 당의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집안이라도 절대로 멍 때리거나 표정이 달라져선 안 됩니다. 혼자 산책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윈스턴은 몰래 공책 한 권을 사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펜을 쥐고 매끄러운 종이 위에 큼직한 대문자로 보기 좋게 다음과 같이 똑같은 글을 되풀이하여 써서 반 페이지를 채웠다. 빅브라더를 타도하자. 빅브라더를 타도하자. 빅브라더를 타도하자. 빅브라더를 타도하자. 윈스턴은 일기장 위에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작은 먼지를 올려놓았습니다. 혹시 그 먼지가 떨어졌다면 사상경찰들이 일기장을 봤다는 걸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요. 그 후 윈스턴은 줄리아라는 여자로부터 한 쪽지를 받습니다. 줄리아는 기록국의 하급 공무원으로 소설을 창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쪽지를 열어본 윈스턴은 너무 놀라 표정 관리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쪽지에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윈스턴은 텔레스크린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최대한 놀라지 않은 척 무덤덤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후 윈스턴은 줄리아가 알려준 인적이 드물고 텔레스크린이 설치되지 않은 숲속에서 둘은 다시 만났습니다. 줄리아는 당이 금지하고 있는 성행위를 함으로써 당에 대한 반항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많은 당원들과 잠자리를 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은 성본능을 억제하고 있고 성행위를 하는 건 관장을 하는 것만큼 더러운 행동이라고 세뇌시켰습니다. 그저 성행위는 당에 충성할 자녀를 생산하는 수단으로만 이용됐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숲에서 미래를 즐겼고 텔레스크린이 없는 차링턴 상점 2층 빈방을 빌려 은밀히 만남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오세아니아의 공무원들은 이분 증오라는 시간을 가졌는데 통치자인 빅브라더를 찬양하고 동시에 골드스타인이라는 오세아니아의 반역자를 증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엔 모든 사람이 울면서 빅브라더를 사랑하고 찬양했습니다. 반대로 골드스타인의 사진이 나오면 무서울 정도로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윈스턴이 잠시 다른 곳을 쳐다봤을 때 오브라이언이라는 동료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윈스턴은 순간 마음에 일말의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오브라이언이 나와 같은 생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순전히 윈스턴의 추측이었고 실제라고 해도 윈스턴이 당장 뭘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에게 사전을 준다는 구실로 윈스턴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윈스턴은 연인 줄리아와 함께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브라이언은 상급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텔레스크린을 잠시 끌 수 있었는데 그들은 비밀 조직인 형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윈스턴에게 형제단의 책을 준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튿날엔 손가방을 들지 말고 출근하시오. 그날 중 길에서 한 남자가 당신 팔을 건드리며 가방이 떨어졌군요 하고 말을 걸 거요. 그리고 가방을 건네줄 텐데 거기에 골드스타인의 책이 들어있어. 윈스턴과 줄리아는 헤어지는 것 빼고 형제단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두 사람의 미래 장소가 어딘지도 답했습니다. 윈스턴은 형제단 책을 받아 줄리아와 함께 있는 체링턴 상점 2층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다 줄리아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너희 둘은 당장 떨어져라. 너희는 죽은 사람이다. 꼼짝 말고 있어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갑자기 그림이 앞으로 깨지더니 그림 뒤에 숨겨져 있던 텔레스크린이 나왔습니다. 곧 방에는 사상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윈스턴은 순간 방을 빌려준 체링턴 상점은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체링턴 주인이 사상경찰들 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흰머리는 몽땅 사라지고 검은 머리로 바뀌어 있었고 안경도 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체링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사상범들을 찾아내기 위해 몰래 위장한 사상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윈스턴과 줄리아는 각각 다른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창문이 없어서 그곳이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고 윈스턴은 심한 고문으로 살이 20kg가 넘게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져 만신창이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윈스턴은 형제단의 일원인 오브라이언이 자신을 구하러 와줄 것이라 믿었지만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을 고문하러 온 상급 공무원인 고문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오브라이언이 윈스턴과 나눈 형제단 얘기는 드러내지 않은 채 숨어있는 사상범들을 찾기 위해 펼친 모략이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내가 자네를 위해 꾸민 이 연극도 다시 반복되어 여러 세대를 거쳐 더욱더 교묘한 형태로 되풀이될 것이네. 우리는 이단자를 우리 멋대로 처단할 걸세. 윈스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세계네. 윈스턴, 지금 내가 몇 개의 손가락을 펴고 있나? 4개입니다. 그럼 당이 4개가 아니라 5개라고 하면 몇 개가 되지? 그래도 4개입니다. 윈스턴은 대답을 하자마자 전기 공격으로 몸이 으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브라이언은 몇 개냐고 묻고 윈스턴은 4개라고 답하며 고문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 후 윈스턴은 수감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101호실로 가게 됩니다. 101호실은 수감자 개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걸로 고문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개인 맞춤 고문도 아니고 너무하다. 윈스턴은 쥐를 제일 무서워했고 오브라이언은 101호실로 식인 쥐를 가져와 윈스턴에게 고문하려 했습니다. 식인 쥐의 찍찍거리는 소리를 듣자 윈스턴은 소리쳤습니다. 줄리아한테 하세요. 줄리아한테. 제게 하지 말고 줄리아한테 하세요. 그 여자한테는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요.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도 살갗을 벗겨 뼈를 발라내도 말이에요. 저는 안 돼요. 줄리아한테 하세요. 저는 안 됩니다. 가혹한 고문으로 그들은 서로를 배반했고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했고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공범자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윈스턴은 자신과의 투쟁에서 승리했다 생각하며 고문으로 인해 인간의 모든 가치를 상실한 채 빅브라더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설 1984는 마무리됩니다. 상급 공무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는 계급이 피라미드 형식인데 제일 낮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자들, 즉 프롤 계급들에겐 텔레스크린이나 마이크로폰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조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신어를 만들어 사상과 관련된 어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단어를 삭제합니다. 2분 증오라는 시간으로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내부 불만을 골드스타인에게 돌리도록 유도합니다. 유라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3국 간의 전쟁으로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당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론 국경 부근 간의 소규모 분쟁일 뿐인데 국민들을 속여 지배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브라이언과 차링턴 상점 주인이 사상범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한 패라는 사실이 가장 반전이었습니다. 윈스턴은 오브라이언을 이해심으로 맺어진 사이라 여겼었고 고문을 받으면서도 개인의 정신까지는 지배할 수 없다고 여겼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빅브라더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과의 투쟁에서 승리했다. 그는 빅브라더를 사랑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역시 조지 오웰 작가답게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임팩트 있게 끝난 것 같습니다. 조지 오웰의 또 다른 작품 동물농장도 풍자와 부패한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이 담긴 책이고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아주 임팩트 있게 마무리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동물농장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지 오웰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주의의 잘못된 점은 확실하게 비판하는 모습이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빅브라더가 통치하던 이 시대는 신문, 서적, 영화, 그림 등등 모조리 당의 입맛대로 수정하고 삭제했습니다. 이런 걸 읽으면서 모든 걸 검열받았던 일제강점기 시대도 생각이 나고 1인 독재 체계인 북한의 실상도 이와 비슷할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1949년에 발표된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70년이 넘은 지금 봐도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책입니다. 현재 우리는 CCTV가 난무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보내고 누구에게 전화를 하는지 등등 대부분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 이 소설을 썼을 때에는 그저 상상으로만 썼겠지만 지금은 충분히 가능할 법한 일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박탈된 전체주의 사회를 그리고 어떻게 한 개인이 저항하다 파멸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1984.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만의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